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본인의 위치나 지위에 대한 허무함이나 회의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내분들은 남편이 나를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혼을 해야겠다. 좀 많이 다르죠. 판사의 성에 대한 가치관, 정조 의무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내 남편이랑 상대방 여자랑 통화를 막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몇 달치를 통화 내역을 해보니까 몇백 통이 된 거예요. 막 새벽에도 하고 외도지. 밤에도. 외도죠. 외도지. 그거 외도 인정이 안 됐어요. 첫 번째 주제 좀 이혼해서 네. 한국인의 이혼율 지금 2023년 지금은 뭐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요, 사실은 이혼율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치로 잘 나올 것 같지만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요? 왜냐면은 2022년도 작년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결혼한 커플들이 19만 쌍이 조금 넘고 작년에 이혼한 쌍이 9만 쌍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반 정도가 이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이혼을 한 커플들은 2022년도에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언제 결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계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면 반 정도 했으니까 50% 정도 아니냐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수치인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실혼이 굉장히 많아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을 한 채 이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런 커플들은 이혼을 한 게 맞는데 통계치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신고 건수만 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 통계는 부정확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체 사이즈를, 나의 신체 사이즈를 볼 때 가장 정확한 사실 눈바디 아닙니까? 눈바디. 다이어트 중이시죠? 몇 킬로 빠졌어요? 뭐 이렇게 윽박 지르세요? 현재 4, 5kg. 4, 5kg. 그냥 좀 헬스케진 것 같다, 진짜. 네네네. 요즘 주 6일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게 눈바디로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만 봐도 확인이 되는 게, 친인척들, 외가 친가 혹은 지인들, 주변인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외가 친가 중에 3남매 중에 한 명은 이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다 화목한가요? 저희는 맞죠? 저희 가족은 없어요. 친가 쪽은 없고 외가 쪽에 한 분 계신가? 되게 화목한 가정이다. 보통 보면은 외가 친가 해가지고 고모, 삼촌, 이모 뭐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줄줄이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이혼을 한 것 같고. 진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들 봐요, 주변에. 실제 그러세요?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친구들 한번 보세요. 3명 중에 지인들이나 이렇게 3명 중에 1명은 사실혼이든 법리혼이든 간에. 제 지인 중에서 또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제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많거든요. 내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걸러서 하나야, 그냥.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30%는 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계적으로 30% 넘는데 50%는 안 되고, 그냥 제 체감상으로 한 35%? 그 정도로 아마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방금 변호사님 멘트에서 좀 궁금한 거 생겼는 게, 요즘에는 결혼해도, 결혼식 해도 혼인신고 바로 안 하고 늦게 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살아보고 혹시나 내가 이제 이혼하게 됐을 때 흔적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혼인신고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를 재는 거 자체가 신뢰를 주는데 약간의 흠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떤 부부의 결혼 생활에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자친구가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하기 싫다고 하면 뭐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기다려줘야겠죠. 지금 미혼이라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완전히 연애하고는 달라진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일단 살아봐라. 그러니까 아기 낳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권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상했잖아요, 사실은. 예, 왜 이상하다, 쟤네 좀 약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로 신고하는 커플 저 거의 못 봤어요. 바로 하냐 뭐 나중에 늦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뭐 그렇게 가정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이혼이 이어진다 이런 거는 잘 못 느끼시는. 혼인신고를 안 한 채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심지어 이제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결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틀어지기 쉽고 이혼을 하기 쉽죠. 근데 또 하나가 그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집. 네,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집 때문에 1가구 1주택 그걸 유지를 하려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출산이라든가 뭐 혼인신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생활 하다가 이혼을 고민할 하나의 이제 좀 막아주는 장치들은 조금씩 되는 건 확실하네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게 일방이 싫다고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법률혼,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예, 뭐 엄격하죠. 그렇죠. 자기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고려하면 좀 살아보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 갑자기 또 이제 바뀌어 또 금방 이렇게 또 그러니까 수긍을 왜냐면 하시고. 바로 안 되니까 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네요. 자, 제가 좀 또 알아보니까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45에서 55세 사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이게 맞는지랑 맞다면 왜 그때 이혼을 좀 많이 하는지.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려준 거예요. 예. 유튜브랑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이때가 많이 한다던데. 22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요,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 초반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느 연령대의 이혼율이 많은지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거의 다 10% 후반에서 거의 비슷해요. 18%, 뭐 17%, 뭐 16%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난히 어떠한 연령대가 특별하게 높거나 낮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40대 초반이 조금 더 많다. 자, 그러면 혹시 30대, 뭐 40대, 50대, 60대 어쨌든 나이대가 다르니까 연령별로 이혼 사유도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이거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제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외도. 예, 이게 가장 크고요. 그건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20대에도 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0대에도 외도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사정들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은 20대는 잘 없으니까 30대 초반 신혼 이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혼이 사실은 선택이고, 그래서 되게 심사숙고하게 했는데 딱 살아보니까 아니야.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 이거를 이제 가장 통틀어서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격 차이보다는 생활 방식, 생활 태도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문제. 50대 이상의 그 부부들 사이에서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과 30대들의 돈 문제랑은 전혀 달라요. 50대 이상, 4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돈 문제를 호소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상대방이 돈으로 쫀다거나 돈으로 갑질을 한다거나 생활비가 지급이 안 된다거나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고민을 토로하시지만 30대 이혼들은 이게 동일한 돈 문제라고 하지만 이 돈의 관리, 누가 덜 쓰고 누가 더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는 수순이 많고요. 좀 살아보고 뭐 생활 방식도 안 맞아. 그리고 돈 문제도 티격태격 계속해. 그러면은 이혼하는 수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40대 가장 많다고 하는 거 40대는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고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사와 양육의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죠. 이건 단순히 양육과 가사를 아내가 혼자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편분이 하도 막 부인이 너무 막 윽박 지르고 막 안 도와준다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나한테 막 분노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치 않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오히려 남자분들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 거의 다다른 분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분들이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는 많은데요.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나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본인의 위치나 지위에 대한 어떤 허무함이나 회의감. 어떤 거냐면 맨날 얘기하듯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버는 기계, ATM기 이런 걸로 취급을 당하는 그렇죠. 예. 집에 가도 뭔가 환대나 뭐 따뜻한 대접 못 받고 따뜻한 어떤 느낌 그죠. 부부 배우자와 뭐 정서적인 어떤 교류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무만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아내분들은 남편이 나를 식모로 생각한다. 자식을 키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봉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둘 다 좋은 태도는 아니죠. 네,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60대 돼가지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들은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미 뭐 그런 성격 차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들이 그죠? 있을 테니까. 예. 자, 그럼 아까 40대에서 이제 양육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너무 예민해요. 예를 네. 들면 저는 네. 여자가 전업주부예요. 네. 그다음에 남자가 네. 돈을 벌어 오는 직업이 있는 분인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직업이 있고 남자가 전업주부 역할을 하더라도 전 똑같아요. 한쪽이 이제 전업주부잖아요. 당연히 가사를 하는 거고 한쪽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양육은 전 같이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 맞죠? 그게 예, 양육은 함께 하는 게 맞죠. 너무 예민해요. 이런 말씀 맨날 들으면 너무 예민해서 막 악플이 달리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독박 육아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막 남자분들이 난리가 나요. 그럼 독박벌이는 없냐? 그래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 한데 육아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네. 제 생각에는 바깥에서 일을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네. 뭔가 성장하는 느낌 들고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나와 동년배거나 어쨌든 뭔가 대화가 가능한 건데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대화도 안 통하고 뭔가 내가 사회생활에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성장도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세상에서 나만 좀 뒤처지는 느낌. 그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고 이제 생계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퇴근과 주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인은 남편이 퇴근을 하면 기대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좀 봐주기를. 좀 봐주기를. 근데 남편도 힘들게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쉬고 싶죠. 부인은 남편을 보면서 쉬고 싶어요. 주말엔 둘 다 쉬고 싶어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일방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심하다는 거죠. 이해갑니다. 네. 아주. 아무래도 이제 남편 일하는 때는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는 서로가 좀 함께 같이 하는 게. 주말에도 네. 조금 전업이라고 해도 부인한테 자유시간을 좀 주면은요. 맞아. 아주 사실은 가정이 평화로워요. 그쵸. 엄마들이 원하는 게 되게 큰 게 아니거든요. 나의 자유시간 2시간. 사실 집안에서만 아이랑만 있으면 얼마나 그건 갑갑하겠어요. 네. 뭐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밭을 4시간 맬 거냐, 아이를 4시간 볼 거냐 하면 다 밭 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성분들도 같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풀리기를 너무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처음 경험해보고 가사와 양육의 어려움을 아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까 30대에서는 돈 관리로 좀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럼 만약에 이제 결혼 전에 빚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이제 준비하다가 결혼식 직전에 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이거 뭐 묻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엎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다 반려빚이 있지 않아요? 반려빚 없어요? 빚 없어요? 어떤 빚이요? 반려빚 영원히 함께 반려자같이 함께 하고 갈 빚 반려빚. 저는 사실 빚이 없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소문은 들어서 위험을 굉장히 되게 보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소문이 이 바닥에 났더라고요. 네네네. 집을 살 때도 빚 없이. 빚이 없어요? 네. 저는 빚이 10억이 넘거든요. 가감한 투자자. 하지만 그만큼 레버리지도 크게 얻을 때는 이제 수익을 크게 얻는 거죠. 빚 같은 경우에요. 되게 조금 참 힘들죠. 근데 이제 빚이 나중에 결혼 시 혹은 결혼 이후에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결혼할 때 그걸 숨기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가치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빚이 있으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빚은 낼 수 있는 대로 내야 돼라는 사람이 있고, 있죠.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은요, 결혼을 해서 사기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내가 뭐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를 위해서 빚을 진 거면 그래도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안 좋은 게 이게 뭐냐면은 예를 안 들어서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유 우리 사위가 7억짜리 집을 해왔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빚이 5억이야 거기에. 예. 그러면 이제 좀 느낌 다르죠. 느낌이 마치 사기 결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막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누군가가 2억을 해왔어. 근데 거기서 1억 8천이 전세자금 대출이었어. 근데 이걸 나중에 안 거죠. 미리 말 안 하고. 그냥 뭐 처가나 본가에서 2억을 해준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사기 결혼 아니냐라고 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고. 사실 이건 미리 말 안 한 건 문제가 있죠. 맞아요. 예, 말은 해야 돼요. 결혼 전에 그게 파토날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슬픈데 학자금 대출 속였다고.
막 이런 거 막 나중에 이혼하시면서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돈 관련된 거는 네, 어쨌든 밝히는 게 맞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경제적인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서로 빚이 있든 없든 이걸 오픈하고 시작을 해야지.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빚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가장 이제 큰 문제이고, 그렇죠. 예. 확실히 없어요? 없습니다. 훌륭한 정말 정말 1등 신랑감이에요.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도 낮겠죠, 저는. 또 잘난 척도. 아니, 무슨 수익이 낮다고요. 수익이 낮다고? 수익이 낮다고. 아.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수익이 낮다고? 네. 아유, 요즘에는 투자 안 하는 게 재테크잖아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앞으로도 좀 빚을 질 생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진짜요? 왜냐면 이제 응.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아도 응. 마음 편하게 좀 자고 싶어요. 정말로. 물론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막 많이 다 벌었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말의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참 이혼으로 이어질까요? 일단은 습관적으로 이혼하자. 아, 그건 문제 있죠. 예,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은 내가 그 말 못해서 하는 거 아닌데 항상 주의를 주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하면은 진심인 줄 알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할 거야. 경고를 주거든요. 그렇죠. 연애할 때도 사실 우리 헤어지자. 맞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입에 이혼하자라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중한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몇 년간 듣고 살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라고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상대방이 이렇게 이혼하자고 무슨 큰일도 아닌데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런 소송에 이혼을 들어가면 제가 100% 얘기하거든요. 배우자는 아마 이혼 소송 들어가면 이혼 안 한다고 할걸요. 왜요? 놀래는 거예요. 맨날 이혼을 달고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할 생각이 없다. 근데 상처를 주는 말이고 습관성 멘트구나 예, 그냥. 신뢰를 잃는 말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저한테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부부야. 네. 네, 시비를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빨래 응. 계속 놓으라니까 냄새나게 수건 되게 모아서 놔뒀니. 근데 당신 화장실 쓰고 물기 청소 왜 안 해? 그리고 내가 수건 하나만 쓰라고 했잖아. 샤워하고. 왜 2개씩 써? 당신은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래. 아 서로가 막 문제들 가져와 버리는 거죠. 왜 시비를 걸었어? 싸우고 싶어. 뭐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시비를 걸고 싶을 때 상대방이 그거는 방어 기제로 무조건 거의 다 자기가 공격할 걸 찾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은 애초 주제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예. 애초 그 주제만 얘기해야지. 그것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싸움의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지적을 반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탓하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싸움은 산으로 가서 더 번지고 지금 우리가 대화에서 또 하나 나온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가장 여린 곳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상처받는 걸 알고 있어요. 알죠. 네, 똑같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싸울 때 그거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 그러면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장 상처되는 말을 알면서 그거를 찌르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션과 정혜영 부부가 아닌 이상 항상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맞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부러 그 상처 사람이 주는 너무나도 지나친 아킬레스건은 건들지 말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되게 자주 듣는 말인데 한번 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혼 초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뭐 이렇게 싸웠어. 컵 제대로 안 놔? 그러면서 뭐 싸웠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그럼 당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레파토리를. 당신 그때 2002년도 5월 30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 나랑 네네. 갔다가 그때 야한 옷 입은 여자 보고 웃었잖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열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는데 그 레파토리를 10년, 20년 듣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까랑 동일한 맥락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상대방 질려서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신혼여행 가서 한참 예전 일이니까 그때 신혼여행 가서 이제 국내를 갔죠. 그때는 당연히 경주였나 갔는데 네, 이제 맞아요. 중국집에 갔나 봐요. 중국집에 갈 수 있죠. 그 당시면 식당이 지금과는 완전 네. 느낌이 다르니까 갔는데 짜장면만 먹었나 봐. 탕수육 안 시켜줘가지고 만두 안 탕수육이나 시켜. 이런 다른 거 안 시키고 결혼식인데 결혼식 신혼여행인데 그거 가지고 평생 얘기하시더라고.
어머니가 평생 주로 어머니들이 평생 얘기하시죠 그런 거. 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좋지 아버지가 않다. 막 지긋지긋할 것 같아. 자, 그럼 남녀가 이혼 후에 후회하는 이유도 남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이거는 통계치로 많이 나와 있는 거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경제 활동을 남편이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아내들이 많잖아요. 네. 40, 50대 정도는 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을 막상 이제 못 살겠다고서 했는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죠. 예. 아무튼 미혼하고 오는 아무튼 생활비가 꼬박꼬박 지급이 됐고 그걸로 네. 나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그럴 수 생활비를 있죠. 예, 했는데 내가 이제 내 마음 편하자고 아니면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뭘 구하려면은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돈벌이라는 게 사실은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남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뭐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항상 배우자가 해줬던 어떤 꼼꼼한 살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해결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막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 자유롭게 늦잠 자고 돈 술값에 쓰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랑 놀던 그 아저씨들은 다 가정이 있거든요. 예. 그 아저씨들은 가정이 다 복귀하는데 놀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쓸쓸해지고 허무함을 느끼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성생활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없으니까 네. 이제 다른 식으로 시도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시간과 비용과 노력들이 필요하니까 네. 쉽지 않죠. 근데 그 성생활에서 여자분은 그런 데서는 그걸 별로 못 느끼나요? 불편함이나 힘듦이나 이런 거를? 여자분들은 이게 통계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내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 난 그냥 돈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통계치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또 정서상. 네, 정서상. 네, 또 그러면 이혼 후에 불행해지는, 어쨌든 이혼이란 건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힘들지만 선택하는 거일 텐데 이혼 후에 불행해지는 분들의 혹시 특징 같은 거는요? 후회 없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데 결혼과 이혼과 결혼 제도를 본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망했다. 네, 왜냐면 결혼은 실패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혼 이후에도 힘든 게 동일해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후회하게 되죠. 내가 참을 걸 그랬나? 개인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생각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시뮬레이션 없이 충동적으로.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주식이나 이렇게 뭐 사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볼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걸 사면서 항상 우리는 플러스 수익이 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생활이 힘드니까 이혼을 하면서 이혼하면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다가 별 준비 없이 이혼 수순으로 가시는 분 혹은 내가 이혼만 해줘.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갈게. 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게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크게 경제적인 부분과 양육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특히 뭐 여성분들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대비 없이 갑자기 나왔어. 그래서 근데 나는 어린 두 아이를 또 키우게 됐네. 양육비는 얼마씩 책정이 됐지만 잘 지급이 안 돼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혼 이후에 양육비의 미지급률이 80%예요. 네, 거의 못 받는다고 보죠.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급이 안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배드파더스 같이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준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요즘 들어서 이제 좀 강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다 피하고자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강제로 돈을 이체시키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보군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육비가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여 있어서 몇 천만 원이 되면은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로 채권을 만들고 상대방 뭐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해놓겠죠. 그래서 나빠요. 그래서 그건 뭐
어느 부모든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꿈같이 꿈꾸면서 내가 자유롭고 살고자 이혼을 했으나 양육비가 일단 지급이 안 되면은 내가 나의 생계비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계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생계라는 문제 자체에서 이게 굉장히 중대하고 큰 문제인데 그걸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본인은 본인의 몸을 이제 스스로 다 케어를 해야 돼요. 본인의 생활비를 본인이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당장에 한 달의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양육적인 부분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항상 양육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다투게 되죠. 일단은 내가 엄마한테 양육권이 유리하다 하니까 내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괜찮은 돈벌이가 없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남편 입장에서도 나 이혼할 건데 내가 돈 잘 버니까 양육권 나한테 무조건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혼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혼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후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양육 얘기해 주셔서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이들과 관련된 부모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친권과 양육권. 그러니까 양육권이라는 건 사실 없고 양육자인데 친권과 쉽게 말하면 양육권이 있는데 친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친권 뭐예요? 친권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부모님. 낳은 사람.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엄마가 양육을 포기하고 아빠가 친권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엄마랑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아니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안 좋아지는 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좋아져요? 아무래도 아빠가 나를 키우고 엄마는 나를 뭔가 배반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엄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이야 너가 경제력이 나은 아빠랑 사는 게 너에게 훨씬 좋다. 그리고 애기도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나쁠 일 없어. 면접 교섭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내가 친권을 포기하면 마치 그 친권을 친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친권을 포기하면은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법률적으로 단절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내가 양육비를 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친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게 어떤 거냐면 미성년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 법정 대리인, 법률 행위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친권자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친권을 포기하면은 나는 아이도 안 볼 거고 양육비도 지급을 안 할 거고 쟤랑 나랑은 이제 관계가 끝이고 마치 무슨 가족 관계 서류를 보면은 저와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돼서 내 자식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바뀌는 게 없고 단지 법률 행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오해에서 비롯돼서 내가 이혼을 하면은 자식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질문 자체가 되게 슬픈 게 이혼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인데 제가 왜 슬프다고 했냐면은 어떠한 영향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의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른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본인들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것이라서 법원의 입장, 제가 어느 며칠 전에 재판을 갔는데 기다리는데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막 법정에서 싸우고 서면에서도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당신들이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유책이 누구에 있고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미성년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정말 딱 법원에 우리 이혼을 함에 있어서의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근데 영향은 상당히 많이 끼치죠. 왜냐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받으려면은 이혼을 해야 되고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부모 가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혼을 했다고 그걸 한부모 가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그대로 있는 건데 한부모라는 얘기를 씀으로써 마치 이혼을 하면은 한쪽에 부모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그런 느낌을 많이 우리 일반인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하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것도 단어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 게 비양육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아이에게 어떠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이를 직접 데리고 사는 사람을 주양육자, 양육비를 지급을 하면서 면접 교섭을 하는 사람은 부양육자. 예,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비양육자가 아니고 부양육자고, 그렇죠. 한부모 가정이 아니고 가정은 혜택했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을 서포트해주는 입장이기는 하죠. 이런 용어의 변경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남녀가 또 나이가 들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항혼 이혼 이제 늘어났다고 하던데 항혼 이혼 결심하는 이유는 좀 어떻고 남녀가 좀 다른가요? 항혼이혼을 원하시는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내분들 맨날 삼시세끼 차려줘야 되고 잔소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분들은 많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욕설이나 폭언이나 구타나 폭행을 당하시면서 그때 시대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으셨던 분들이겠죠. 이제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그런 걸 좀 독려를 해요. 엄마 이제 좀 편히 살고 우리가 황혼이혼을 여태까지 주저했던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생계비 문제거든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의 생활은 굉장히 공공해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부 생활을 유지를 했는데 다 큰 자녀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얼마씩 보태서 생활비 해줄게. 그 다음에 방 마련해줄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녀들의 지원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황혼이혼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 대부분 좀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좀 많던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 부부 관계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가 뭔가 안 맞는 거니까 뭔가 정말 폭력이라는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빼면은 서로에게도 어떤 잘못이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좀 없을까요? 이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한두 시간 넘게 막 배우자를 비난을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 정말 힘드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서면들을 보면요. 아, 상대방 진짜 힘들었겠네. 우리 의뢰인도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죠. 어떤 관계든지 가장 문제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정답이고 네. 다른 건 틀렸다 생각하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2011년에 조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10년간 나왔던 한국 가요 중에서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가사로 뽑힌 노래가 있어요. 뭐죠? 전혀 상상도 전혀 못하겠네. 상상도 못해요. 예, 상상도 못하죠. 시인 10명 중에 5명이 그걸 1위로 선정을 했어요. 물론 전체 집단은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모두 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공인가요? 정말 몇 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하실 건데 다들 좋아하는 노래죠.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가사 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깨달았어. 뭔가 깨달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연인 사이에 헤어져서 나는 되게 애달고 난 되게 슬프고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기억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동일하게 사귀고 헤어지고 데이트를 하고 사랑했는데 서로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부부관계도 똑같거든요. 어떤 이벤트를 생겼을 때 그거는 서로 입장이 서로 아예 다른 거고 그거를 내 입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는 그게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계속 이혼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고 그게 이제 더 넘어가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내 배우자는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만 맞아. 너는 틀려. 이거거든요. 예, 정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태도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최근 불륜 혹시나 유행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뭐 너무나 많이 아셔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넘어갈게요. 네, 오픈 채팅방을 요즘 뭐 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소송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신도시맘이라고 아세요? 신도시맘. 서준맘 몰라? 서준맘 모르고 신도시맘 들어봤어요. 그렇죠. 서준맘이 이제 신도시맘인데 신도시에 사는 엄마를 이제 역할극으로 하는 코미디언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신도시맘이 유행인데 신도시 불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신도시 불륜. 신도시 불륜은 뭘까? 신도시라는 건 일단 젊은 부부들을 많이 이제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신혼 희망 타운이라던가 뭐 이런 거나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신축을 해서 거기 이제 갑자기 입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불륜 거기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사하고 떡 돌리다가 아, 너무 고전적이야. 콧물 나서. 커뮤니티에서 뭐 운동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다가 아, 그거는 상당히 고전적인 건데, 그건 신도시에만 신도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고 어떤 거냐면요.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되게 막 그런 거에 적극적이라서,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아파트 그냥 뭐 분양받으면 신나서 그냥 들어가고 했지만, 아파트 준공 단계부터 입주 시점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되고 뭔가 컴플레인 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부터 이제 조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이제 대표, 입주자 대표라고 해서 젊으신 남녀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맨날 논의를 하고 막 밤새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불륜 되게 많이 일어나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실 또 이것도 또 재테크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재테크 공부가 막 붐이 막 몇 년째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사실 유튜브의 힘이 되게 큰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유튜브에 지나지 않고 이 재테크 강의로 하잖아요. 막 이제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굉장히 수요도 많고 그럼 거기서 뻗쳐나가는 스터디들도 굉장히 많고 네. 하잖아요. 그런 데서 불륜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동호회, 취미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뭐 취미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재테크라던가 이런 걸로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내 배우자는 재테크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를 하던 관심도 없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디 소모임에 갔는데 나랑 너무나 어떤 재테크에 관련된 성향이 너무 똑같은 사람 만났어. 근데 아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면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네. 내가 뭐 이걸 샀는데 어떻게 같이 임장도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이 일어난답니다. 야, 이건 뭐 사실 굉장히 건설적인 모임인데 네. 남녀가 모이는 모든 곳은 불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네.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항상 뭐 어디서 주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 밖을 나갔어. 그럼 이웃 주민이 또 보이죠. 네네네. 그죠? 이웃집 같은 동에 혹은 같은 층에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유부남, 유부녀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친분을 쌓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관련해서 등하원 시키면서 학원 앞에서 만나요. 학교 앞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놀이터에서 만나요. 이러다가 또 친분이 쌓여요. 그럼 또 개인적인 번호를 주고받고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 번호를 주고받고 이게 엄마 아빠 이렇게 크로스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불륜이 일어나고 동네 주민들 그다음에 아이 친구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등하원을 하는 학원 학교의 선생님 믿을 곳이 없네 이거 아주. 그 다음에 아이의 과외 선생님. 제가 다 경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동네에 상가를 갔는데 커피숍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 가는 곳곳마다.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은 제가 수행한 사건이었는데 이 정도까지인가? 얘기했던 게 어떤 불륜이 있었냐면요. 아내분하고 택배기사님하고. 거긴 그냥 물건 주고 가시는 진짜 잠깐 찰나의 시간인데. 한 이제 구역을 한 분이 계속 담당을 하시니까 낯이 익잖아요. 그러면서 더운데 뭐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뭐 이렇게 하면서 불륜으로 발전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도 봤어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내 배우자가 뭔가 문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해지는데 사실 문 밖을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바람 피우고 유혹이 들어왔다 해서 모두가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분들이 심리랑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남자분들의 습관성 바람은 유전적인 것과 본능에 많이 직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심리학자분들이나 정신과 의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마치 마약과 동일하게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이성과의 어떤 성관계나 그런 거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게 도파민 중독이다라고 해서 습관성 바람인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본능이 강하신 분들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도덕성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지키는 게 별로 그렇게 그다지 자기한테는 큰 의무가 아닌 거죠. 예, 항상 그냥 자유롭게. 남자는 유전이랑 뭐 도덕성이면 여자는요? 남자분들은 독고다이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자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바람을 많이 필까요? 바람을 피우는 이유보다는 주변인들, 내 친구,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분들 중에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혼을 하고 추천을 해요. 너무 자유롭다.
남자 만나고 그리고 막 이분들을 데리고 같이 나이트를 가고 클럽을 가고 헌팅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어떤 쾌락의 맛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도 이혼해. 이혼하면 참 좋다. 호소하시는 남자분들, 남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인이 언제부터 이상했는데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이 친구가 나타나서부터 해요. 그리고 언제부터 직장 동료들과 갑자기 회식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귀가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외박을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나 자극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막 불륜해야지, 외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분위기나 추천, 권유 이런 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데 이제 집에 가면 또 현실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혼 수순으로 많이 가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주변이, 남자는 유전과 뭔가 도덕성이 약간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혹시 그 외도의 기준은 남녀가 혹시 좀 다른가요? 제가 듣기로 남자는 내 배우자가 뭔가 마음과 몸 중에서 몸을 뭔가 줬을 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이제 여자분은 남자가 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을 줬을 때 정말 큰 상처를 받는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남자가 뭐 내 배우자의 마음과 몸 중에서 더 크게 상처받는 거는 몸일 것 같긴 해요. 이게 되게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라는 기준은 결국 육체적인 관계. 둘 다 합쳐진 거지만 그게 좀 더 클 것 같다는 느낌. 그렇죠. 육체적인 관계를 했을 때 외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남자분들은 그 외도의 기준이 되게 엄격하다는 거죠. 일회성 성매매를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외도야?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죠.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 중에서 이 성관계를 그렇네요. 예, 불륜이고 외도고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회성 성매매는 외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이혼까지 갈 사유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혼까지 알게 된다면 이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외도랑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도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외도는 뭔가 생각하는데 연애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그래서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뭐냐면요. 굉장히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돼야 돼. 한 여성과 어떤 특정한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데이트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뭔가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이래야지만 외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혼 소장에서 뭐 성매매를 했고 어쩌고 하는데 답변서에 외도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쓰는 이러는 분들이 많고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외도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좁다. 범위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굉장히 넓은 게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랑 사적인 얘기나 커피나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정서적인 외도를 포함한. 그렇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 생각하는 외도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거를 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 굉장히 집중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외도해서 걸렸어. 근데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부부 사이를 이어가면서 부부 관계도 할 거 아니냐요. 그때마다 그 자식은 어떻게 했어? 그 자식이랑 하면 좋았어?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과거 일을 계속 들춰낸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정말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자분들은 안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봐요. 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거를 알고 나서 더 이제 상처받고 하기 때문에 성에 따른 차이가 있군요.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재판에서는 외도로 인정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재판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넓죠.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굉장히 넓어서 성관계뿐만 아니고 딱 문구로 얘기하자면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건건마다 부정행위의 어떤 행태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판사의 몫이 되게 커요. 그렇죠. 정조 관념이 굉장히 강한 판사들은요. 되게 사소한 것도 부정행위로 다 인정하고 아주 명확한 거 예를 들어서 성관계 했다 뭐 아주 명확한 거 이런 건 말고 경계선상에 있는 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건들의 판단의 기준이 결국에는 판사의 성적인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 정조 의무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제가 이제 수행한 사건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통화 내역을 보니까 내 남편이랑 상대방 여자랑 통화를 막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몇 달치를 통화 내역을 해보니까 몇백 통이 된 거예요. 막 새벽에도 하고 외도지. 밤에도 외도죠. 외도지. 그거 외도 인정이 안 됐어요. 또 하나는 같은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맨날 카풀을 한 거야. 카풀을 맨날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카풀을 계속 한 거예요. 카풀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뭔가 어디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명백한 외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외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요즘에 하는 핑계 중에서 예전에는 간통이라는 죄가 형법적으로 네.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 남녀가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찰이 그 숙박업소의 방을 뜯을 수 있다. 뜯고 이 사람들을 뭔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성관계에 관련된 정황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수월했어,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도 안 하고 숙박업소 직접 방까지는 침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들 이제 핑계를 대시는 게 숙박업소에 방은 잡았으나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대화만 했다. 가서 회의만 했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왜 거기서 대할래?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외관 이성과 들어갔다는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톡 같은 거 제일 많이 이제 걸리시는데 카톡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네, 나오겠죠. 애정 표현, 뭐 사랑해, 애칭. 보고 싶어. 맞아요. 그 다음에 성적인 대화. 그 대화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거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하나 몇 년 전에 난 판례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자기야라는 자기야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애매하죠. 왜냐면 직장에서도 네. 동료한테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잘 들어갔어?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되게 스윗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부정행위다 하고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패소가 됐거든요. 근데 왜 패소가 됐냐? 그걸 까보니까 다른 카톡들에서도 다 거기에 이제 동창생들이었는데 동창생들 4명이서 다 서로 자기 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판례가 하나가 패소가 된 게 있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외도 걸린 분들이 핑계로 아까 전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한 건 없어 대화만 했어라 했는데 그 밖에 직접 외도 걸린 사람들이 하는 핑계 배우자한테 핑계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뻔하죠. 당신이 성관계 안 해줘서 그랬다. 그건 이제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겠네요. 여자들도 많이 해요. 진짜로? 요즘에 성관계 거부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 아내와의 성관계를? 네. 왜? 젊은 분들 중에서 많은데 네네. 연애 때는 활발하게 하다가 네. 결혼 직후부터 거의 리스로 살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 그걸로 고민하시는 여자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시민성 발기부전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리적인 고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냐면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욕 자체가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낮아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걸로 고통받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녀가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부 관계에는 당신이 부부관계 안 해줬잖아. 거부했잖아. 나 무시했잖아. 집에서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 탓을 상대방한테 돌리는데 내가 외로웠잖아. 당신이 나 안 봐줬잖아. 힘들 때 위로가 안 됐잖아. 예, 챙겨주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탓을 다 돌리는 거죠. 그건 그러면 그 핑계는 핑계가 되나요? 네, 핑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핀 분들이 이혼 소송 오히려 제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먹히죠. 실제로 법정에서는 먹히진 않는. 전혀 안 먹히죠. 자, 그럼 혹시나 유부남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성의 유형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아세요? 오픈 채팅방 유행하기 전에 어디 포털 사이트에 카페 중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카페가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금사 카페라고 있어. 금사 카페. 금지된 사람 카페라고 있어.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히. 금사 카페. 느낌 어때요? 금지된 사랑. 유부남, 유부녀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보통은 이제 거기에 회원들이 미혼인 여성, 그 다음에 상대방은 유부남. 자기네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어떻게 이혼시킬 건지 하고 그쪽 아내 이렇게 험담하고 이러는 모임들이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요즘에 이제 대놓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유부남들은 유부녀를 만나고 미혼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미혼인 남자들은 유부녀를 잘 만나지 않죠.
미혼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미혼인 여자들은 유부남을 자주 만나요. 왜요? 그 왜일까? 미혼 지금 끌리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보통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는 이유는 정말로 성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유부남과 유부녀가 네. 이렇게 만날 때는 부담이 없죠. 서로가 예, 약점이 있으니까. 서로 가정 뭐 깰 생각 없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거 그냥 요즘에 새 텐데 무슨 뭐 이게 유행인데 뭐 촌스럽게 왜 그래 그러면서 대놓고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의 유부남 유부녀. 그래서 거기는 유부남 유부녀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예, 그렇잖아요. 미혼인 여성들이 유부남을 만나는 경우 되게 많다고요. 어디서? 직장에서? 맞아요. 직장에서 제일 많아요. 직장에서 상사나 그리고 뭐 거래처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이제 미혼 여성분들이 유부남을 작정하고 만나는 분들은 없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뭔가 일적으로도 많이 얽히게 되어 있고 많이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유부남 분들이 미혼인 여성 직원한테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하게 하겠죠. 잘해주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꼬시면 네. 거기다가 더해서 나 지금 부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자기의 불화를 막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시키면서 불쌍한 척도 하고 그 다음에 여지를 계속 남겨주고 그러면은 이 미혼인 여성들은 기대하게 돼요. 아, 조만간에 이혼하겠구나.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아까 전에 간통죄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간통죄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15년도에? 네. 이제 왜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적 자유가 더 크다. 그게 이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맞는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대상인가, 범죄 행위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는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의 맞아, 개인의 자유고 본인의 선택이고 그거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질언정 민사적인 책임인 위자료 소송이 급증하게 되었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가 굉장히 높아질 줄 알았는데 위자료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죠. 굉장히 낮죠. 우리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할 것인가, 네. 함께 살아갈 것인가. 바람을 계속해서 폈는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한 번 딱 했는데 걸린 거지.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좀 뭔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질문을 해봐요. 미혼인 분들한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혼하죠, 당연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혼인 분들은요. 근데 실제 외도가 일어난 가정을 보면 제가 체감하는 거는 실제 걸렸을 경우 기준으로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채 10, 20%가 안 믿. 당연히 참고 사는 거군요. 예, 다 혼인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만큼 결혼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예, 정리할 것도 많고,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힘들고 하는데,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결심하신 분들은 정말로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배신이 컸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혼을 하는 건 간단하죠. 하면 되니까. 뭐 재산 분할 양권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혼 자체는 내가 결심을 해서 진행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피해자로서 예,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이후에 이혼 이후의 삶은 사실은 어쩌면 더 편할 수 있죠. 내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고 일회성 외도였어요. 예, 그래서 배우자가 일단은 용서를 빈다는 전제 자체, 그러니까 예, 뻔뻔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로 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긴 혼인 기간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라고 봤을 때 이거를 끊임없이 나는 피해의식에 있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상대방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뢰의 위치에서 그런 주눅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두 분의 정말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이 누구의 일방이 아니고요. 두 분 다 노력해야 돼요.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이제 뭐 계속해서 피는 분은 당연히 변호사님도 이혼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실 건데 일회성은 한 번은 참고 살아가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회성이라도 이걸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외도한 배우자의 태도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사과해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얼마나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평생의 고통을 안겨줬는지 진심으로 본인이 깨닫고 뉘우치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대면 살고 피가 역류하죠. 네, 오히려 뭐 본인이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거는 알질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배우자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상간자 소송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은 하지 않을 건데 저 남자 여자를 상대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내 배우자의 바람핀 상대방을. 그래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많이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배우자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막 보호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거기서 피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다 감수할 일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게 당신의 어떤 분노나 화나 이런 걸 풀 수 있는 절차라고 하면은 당연히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은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이혼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옛날보다는 어쨌든 이혼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약간 남아있는 게 사실일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혼을 좀 준비하면 그분들이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한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게 스스로 본인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볼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꼭 다 같이 이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노래를 한번 보면서 가사말을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저녁에 소주 한잔 땡기는 뭔가 멘트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과 또 다음번에 새로운 이제 이혼, 불륜 관련 콘텐츠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변호사님은 박은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